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222페이지 6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주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제 대통령령이죠. 에 따른 수사지휘에 관한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일단 사법경찰관은 사전 지휘 없이 독자적 수사 개시가 가능하죠. 그러나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에도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전 사후 모든 수사의 지휘를 따라야 되고, 이제 2012년 1월 1일 어떤 독자적 수사 개시권이 도입이 됐죠. 근데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도 언제나 지휘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간편한 방식으로 수사지휘했을 때, 이제 원래 수사지휘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게 시스템, 서면 또는 시스템이 원칙인데 바로 간편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이때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제기권이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사지휘 규정에서 이제 재지휘권이라고 하는 형식, 다시 건의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간접적인 형태의 이의제기권,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의제기권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이의제기권은 인정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3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재지휘의 건의에 대한 검사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검사가 소속된 관서회장, 예컨대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원래 사경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내사를 종결하게 되면 어떤 그 관계 서류와 증거물, 수사를 했을 때는 관계 서류와 어떤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좋은 게 원칙이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 이제 반드시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피의자 신문, 영장을 청구한 경우,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긴급체포 등을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실질이 수사다. 그러니까 수사와 내사의 구분에 대해서 실질설에 따라서 실질이 수사인 경우에는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수사인 이상은 본격적인 수사 처분들이죠. 피의자 신문,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가시면 검사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가 이제 틀려 있는데,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때는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야 된다. 원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 그 다음에 입건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이 결정할 수 있게끔 2012년도에 됐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살인 등 강력범죄 말고요. 여기 해설 보면 대공과 선거, 노동 집단행동, 그다음 출입국가 테러, 이것은 뭐 사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의가 없는데, 이 대공이나 선거, 노동 집단 행동들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른바 공안 사건들이죠. 공공의 안녕에 관한 사건들, 여기까지 공안 사건들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경찰이 어떤 선거라든지 뭐 노동 문제 이런 거 개입하는 걸 막자, 개입을 뭐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나왔는데, 그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노동 문제들 하면 뭐 빨갱이네 어쩌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거에서 막 정부에서 이용해 먹고, 뭐 북한 문제도 정부에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 단계 거쳐서 검사의 통제를 거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사실 취지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경찰보다 오히려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맛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검사한테 부여해가지고 검사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취지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조문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직무 승계, 직무 이전. 자, 직무 승계와 이전은 승자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닌데 위에서 가져간다는 의미. 직무 이전은 다른 검사에게 넘긴다는 거고, 원래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 사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도 항상 차장 검사는 검사장이나 총장의 것을 말이 없어도 직무 대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차장 검사도 조문에는 이제 직무 대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가질 수 있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주의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직무 승계와 이전은 구체적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만 검사를 지휘한다. 그리고 이런 직무 승계나 이전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서장이 아닌 경정이야. 직무집행에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 이게 검찰청법 54조에서 검사장의 검사장 지청장이죠. 검사장의 수사 중지 및 교체 임용 요구권. 교체 임용 요구권. 이걸 채임 요구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서장이 아닌 경정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경정급이 서장 한 8개 경찰서까지 확대되고 아마 계속 더 확대는 되겠죠. 근데 서장이 아닌 경정이야. 이게 수사 중지 및 교체 임용 요구권의 대상이고, 참고로 이제 수사 지휘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을 제외하고요. 경무관은 제외하고 바로 경무관이야 사경관리죠. 야, 사경관리가 수사 지휘 대상인데, 사실 경무관급에서 수사 지휘한다고 우리가 따라주나요? 근데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이렇게 수사 중지 및 교체 임용 요구권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 검사가 수사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검사의 어떤 공익적 지위, 그 다음에 객관 의무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안에서는 아주 이게 사실은 고르기가 좀 하는데, 우리가 흔한 말하는 그 공안 사건의 살인 강력범죄 이외에 대공선거, 노동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전문수사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검사가 나오면 이게 중요해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냐, 검사냐, 이 주체. 그래서 이제 불복, 이의제기, 불복이잖아요. 불복은 상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심리위원으로 넘어가는데,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구술로도 질문할 수 있고, 구두로도 질문할 수 있고, 서면으로 질문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에 참여해 의견은 진술하지만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관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그 유럽 국가의 참심제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합의에도 참여하는데 우리는 이런 참심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브 자료 14페이지 34번에 이 전문수사 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먼저 정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승진시험에서 왕왕리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먼저 전문수사 자문위원과 관련해서 일단 검사의 수사 단계에만 인정된다. 사경 단계는 인정 안 되고,
직권 또는 신청 뭐 1인 이상이 나오고, 불복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그 다음에 서면으로 혹은 구술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요. 공판 단계에서 전문 심리위원은 이제 법원의 심리 단계인데 이것도 직권 신청. 그 다음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참여 결정을 취소도 할 수 있는데, 단 합의하여 취소 결정 신청한다. 검사 피고인 양쪽에서. 그러면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 원래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합의할 때는. 그리고 취소 신청은 원래 기일에서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가능하죠. 그러나 서면으로 하는 거고, 원래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다만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해야 되니까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전문심리위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진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검사 피고인에게도 그에 대한 당사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그런데 합의는 관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기피 신청이 있으면 결정 확정될 때까지, 이것도 맨날 확정될 때까지 있을 때까지 잘 나오니까 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요. 상고법원,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원래 전문 심리위원이나 전문 수사자문위원은 뭐 의사라든지 뭐 건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상고법원에서 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이걸 법정 조언자 제도, 영어로는 이제 언마이커스 큐리라고 얘기하는데, 학자, 대학자들, 뭐 노벨상 수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소송에 대한 의견을 하는 절차가 390조 2항에도 또 별도로 있으니까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 이제 변사자는 범죄 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변사자 검신은 이제 내사에 대한 거죠. 내사로서 수사의 단서, 그러니까 수사의 실마리일 뿐이고, 이 변사자 검시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은 그때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고, 이런 수사 개시 과정에서 사체 해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체 해부는 검증에 해당하고, 이 검증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한데, 다만 긴급할 경우 영장 없이 사체 해부, 영장 없이 부검이 가능하다. 그래서 긴급 검증이 222조 2항에 이제 하나 있어요. 그러면 변사자 검시 자체는 그냥 내사 수사의 단서니까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본격적인 수사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범사자 검시는 검사가 행하는데,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사자 검시는 검사의 권한이고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판례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법경찰리에게는 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전에서 보면 명하죠. 그런데 법 조문상, 이건 판례가 없는 거니까 법 조문상 사법경찰관에게만. 2번,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범죄 사실에 관한 자백을 함으로써 자수의 효력이 발생했다. 일단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면 나중에 일부 부인해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정, 자수, 범죄 신고,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 단서. 불신 검문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대한 수사 단서이다. 원래 이제 그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참 2015년에 승진에 나왔는데 참 오랜만에, 잘 안 나오는 건데 오랜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워두세요. 고소, 고발, 고소, 고발, 자수, 그 다음에 진정, 범죄 신고. 그래서 이렇게 고발자, 진신 해서 외워두세요. 이것은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고, 나머지는 수사기관 자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시고요. 네 번째, 진정에 따른 내사 사건의 종결처분. 내사 종결처분은 재성신청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든지 이 관여인은 어떤 권리 주장이 안 되죠.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유일한 예외처럼 보이는 게 바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혹은 변호인의 이 접견교통권. 바로 이런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내사자 상태라도 제한이 안 되는 게 바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문제도 함께 부수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함정수사에 대한 문제들이 쭉 이어지는데 서브 자료 38번 16페이지 3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정수사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서브 자료 16페이지에 이제 38번. 일단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수사기관 혹은 수사기관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어떤 정보원도 포함을 해요. 수사기관에 사주를 받았다 해서 수사기관 혹은 수사기관 관련성, 사술계략, 범위 유발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요. 첫 번째,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다. 이것을 판례는 함정교사로 부르고요. 이 함정교사는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정에 걸려들었다.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다 해서 형법 관점으로 보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함정교사. 그리고 두 번째, 사술계략을 안 썼다. 그러면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설령 범위가 유발되어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가 유발이 안 되면 그냥 이것은 단순 기회 제공형으로서 애초에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판례는 사술계략이 사용된 위법한 함정수사 공소권 남용으로 봐서 공소기각 판결 327조 2호 즉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공소기각 판결한 사례를 지금 두 가지만 소개했는데 사실은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비공개 판례도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요. 근데 공보에 포함이 되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나온 건 바로 이 두 가지. 검찰 정보원이 제3자가 구속기획위에 있다. 공적을 준비한다. 공적준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애인과 그 친구를 속여서 중국에서 메스암페타민 180g을 사오도록 해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니까 이 정보원이 밀고를 합니다. 그 사안이 첫 번째 리딩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함정난수 사건. 경찰관들이 그전에 뭐 도움이라든지 주류 판매 이런 것에 전적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도움이 불러달라 해서 깽판 치고, 그래서 도움이 불러오고 술 가져오니까 그때 신고한 사안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체포한 사안이 있는데 이때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봤다 해서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특히 노래방 함정 단속 사건이 실제 지문으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정도 정리를 해두시고 실제 문제 6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수사.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를 유발케 하는 것. 이게 함정수사의 개념이고, 함정수사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27조 2호를 적용해서 이를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 이게 공소권 남용론이라고 하죠. 이 공소권 남용론을 적용한 사례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범위를 가진 자에게 대해서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검거한 경우, 이건 함정수사가 아니죠. 이건 함정수사로 애초에 함정수사로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축배기. 경찰관이 추객을 상대로 부축배기 절도범 단속을 위해서 공원에 쓰러져 있는 추객을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추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 기소했다.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이것은 단순 기회 제공형으로 보는데, 사실 이 사건이 사당역에 지하철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앞에 까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부축배기 사범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경찰관 2명이 공원 벤치에서 이렇게 잠복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쓰러져 있는 상태를 지켜보다가 범인이 나타나서 부축을 하고 가다 지하철역 부근에서 지갑을 꺼내자 체포를 했는데, 이것은 기회 제공형이다. 단순 기회 제공형으로서 함정수사로 부를 수가 없고
위법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함정수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판례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노래방 함정 단속 사건이에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첩보도 없고 손님 가장 잠입에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범위를 유발한 것으로 위법하다. 일반 사건으로 경찰에 노래방 함정 단속 사건 공소기각 판결한 사례 하나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위법한 함정 수사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집한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어서 무죄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함정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사술계략을 안 썼다. 이건 범위가 유발되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세 가지가 함께 돼야 되고요. 네 번째, 뇌물 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했다면, 뇌물 공여자들은 사인이죠. 바로 뇌물 공여자들의 함정교사, 이게 사인의 함정교사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결론이죠.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영광군수, 전라남도 영광군수 사건입니다. 영광군수가 한 200표 차이로 당선이 돼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후배, 그 다음에 그 당수기 선거 캠프의 핵심 요직을 가졌던 인물인데, 그런 건설업자가 나타나서 뇌물 1억 원을 줘요. 그리고 나서 자수를 한 사건이죠. 알고 봤더니 낙선된 후보 측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수사기관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개입이 안 돼 있고 뭐 정보원도 아니고 이랬을 때 사인의 함정교사라고 부르고, 그때는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까치공원 부축배기 사건이네요. 경찰관이 추객을 상대로 부축배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추객 근처에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마침 나타나 추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주자 체포해서 기소한 경우, 이건 단순 기회 제공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오케이,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고, 오케이,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 단순 기회 제공형은 함정수사라 부를 수 없다. 다 맞는 지문급 판시사항을 그대로 내놓고 있네요. 자, 69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바로 사술계략이 없으면 범위가 유발되어도 함정수사는 맞는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청송교도소 동기 사건이라고 해서 청송교도소 출신에 있는 A가 동기인 갑에게 전화를 걸어요. 한 10여 차례.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10여 차례 계속 하니까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마약을 거래를 해오는데 이 현장에서 체포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화로 부탁을 했을 뿐 사술계략까지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범위 유발된 것도 맞다. 그러나 위법한 함정사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절도범인데 한 2번 했어. 근데 계속 지켜봐.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많이 늘어난 뒤에 체포했다. 이 자체는 함정수사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수사가 지켜보다가 범행이 늘어난 뒤에 체포한 거다. 근데 이제 왜 함정수사가 판시에서 다퉜냐면 변호인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 사건은 애초에 함정수사가 아니다 얘기를 하고요. 자, 추객을 상대로 부축배기 절도범 공원에 쓰러져 추객 근처 감시, 피고인 부축 10m 끌고 가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죠. 기회 제공이라고 했고요. 위법한 함정수사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327조 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했을 때 항상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내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일단 노래방 도우미 함정단속 이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거죠.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 빼곤 다 아니에요. 자, 추격상대 부축배기 10여 미터 기회적용이고 기억범 수사에 체포된 동거남. 자, 갑이 녀석인데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 나온다고 무조건 공적준비 사건이 아니에요. 대가지급 약소하고 을에게 을은 마약수사회관에 연락하여 갑의 동거남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다음 그러니까 이미 다 부탁하고 그 다음에 정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권유했다. 이것은 사인의 함정교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개입이 없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가 잡히면 신고하면은 어떻게 해달라 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연쇄교사 사건. 그래서 이제 연쇄교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인의 함정교사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것은 기업과 디귿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71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 이 유지 여부가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이제 유지 여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 정의는 어떤 공소 제기 후 수사가 가능하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 정의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틀리게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빼놓고 정의를 내려서 틀린 지문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경직법 3조 6항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이것은 구금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의가 있는 거 동의가 있어도 6시간 초과는 할 수가 없고 조사할 게 있다 하더라도 6시간 초과는 안 된다 이런 의미고요. 다음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법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했다. 수사와 공소제의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죠. 위법하다거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애초에 함정수사 자체가 아니라는 그런 지문이고 네 번째, 법률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이나 수사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뒤에 가면 따라서 즉시고발 사건이나 친고죄에서도 고소고발 전에 수사는 가능하다 라고 하는 판례의 앞부분이죠. 근거에 해당하는 거죠. 72번부터는 이제 불신검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불신검문과 관련해서 서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서브 자료 15페이지에 36번 서브 자료 이제 36번에 확인을 해서 불신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이제 직무질문은 순수한 보안경찰 자격이다. 사법경찰도 포함하고 있다. 수사작용이 포함된다. 수사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죠. 이제 학설이 대립하고, 근데 그 이상이야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직무질문 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을 우리 판례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날치기범과 유사한 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자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정도로 허용된다. 그래서 팔을 뻗어서 멈춰 잠깐만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동불심자인지 판단을 사전 정보도 활용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원래는 이제 그 검문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봐야 되는데 이것 이외에 추가로 사전 정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기타 불신 정보는 본격적인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전 정보와 일치하는 거동불심자에 대해서 불신 검문 실시는 적법하고 이에 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경직법상 임의동행과 관련해서는 요건이 있죠.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일단 직무질문 과정에서 행하는 거고, 질문 과정에서 행하는 거고,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당해인에게 불려 교통방해시. 그리고 6시간 초과가 금지되는데 이것은 구금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복을 착용한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이제 근무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요구하지 않는 한 제시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요구하면,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제시해야 된다는 취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경찰 채용에서 객관식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고 상대방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시 없어도 좋고. 그 다음에 경직법 3조 3항은 흉기 소지만 검사하고 일반 소지품에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탑 앤 프리스크, 멈춰 세워서 손으로 턱턱 쳐보는 것까지 허용된다. 이게 테리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혐의가 애매한 상황에서 응급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아니다. 어떤 혐의가 있을 때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하여야지 불신검문 하면 안 돼요. 불신검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건 본격 수사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본격 수사 목적으로 불신검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불신검문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형태, 소극적으로 증거가 수집될 수는 있다. 이 둘 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검문과 관련해서 이제 경직법을 근거로 자동차 검문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이미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자, 이것은 바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수사 절차 따라야지 불신검문이나 교통검문, 이 교통검문은 보안경찰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검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불신검문은 혐의가 애매한 상에 임시조치 불신검문을 하되 나중에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검사의 수사를 받도록 하는 특례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경직법 4조에 보면 요 부조자, 구호를 요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살기도, 뭐 주치명령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보호실 사용이 가능한데, 바로 24시간 내에 보호실 요치가 가능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수사 목적으로 보호실에 승낙, 강제 유치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요 부조자라도 보호자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해야지 보호실 유치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자, 주치 상태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처가 동승했다. 그래서 보호자인 처가 동승한 경우 이 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 조치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처에게 인계해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판례인데, 사실은 뭐 결론에서 상당히 의문은 있지만 우리 일단 경직법상의 이 보호조치 의무, 이른바 행정 이런 것들을 그런 거죠. 요 부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해요. 이렇게 행정상 즉시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수사작용에만 적용되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어떤 강력한 비례 원칙으로 통제를 하는데 이 비례 원칙 가운데서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 들어가죠. 보충성의 원칙.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최우수단으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처가 있다, 보호자가 있다, 그럼 보호자에게 인계해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조치 의무 일환으로 보호실 유치는 알 수 없다. 이게 판례의 태도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경찰관은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 직무질문에 관한 건데,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이미 이루어진 범죄 혹은
앞으로 향후 행하여질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걸 이제 거동 불심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은 이제 거동 수상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거수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위하여 질문 또는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되고,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알려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 동행의 경우는 뭐 시간과 장소, 방법, 동행의 목적과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국민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연행이라고 하나, 연행은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이 연행이 되는 게 체포인지 불신검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란다 원칙과 유사하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 변기사유. 그래서 체포 이후, 체포 사실, 체포 이후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부여하는데, 유사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관은 동행을 거절하는 동해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임의 동행을 거절하면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사실은 임의 동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통에 방해되거나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당해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정되지, 바로 동행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이 사람을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일단 불신검문을 위하여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는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된다. 아니, 임의 동행 아닙니까? 임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어 동행하는 거니까 경찰 장구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으로 넘어가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비슷하네요. 이미 행하여진 범죄, 행하여지려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거동불심자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할 때 바로 질문 위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동행을 요구할 때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행한 사람의 가족 친지에게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 이유를 알리고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으면 알릴 필요 없다. 이게 틀렸죠? 이 두 가지가 미란다 원칙하고 좀 비슷하다. 물론 신분증은 체포 구속 시에는 있는 건 아니지만 알릴 것은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체포 시하고 유사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7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지, 질문. 질문 이외에 경찰관서 동행 요구할 수 있고, 경찰관이 거동불신검문 대상자의 해당 여부 판단할 때 객관적, 합리적 기준 따라야 되는데, 형소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혐의 유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신검문이다. 사실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경찰관이고 근무복 내지는 정복을 착용하고 있고, 이럴 때는 상대방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뽑아내는 게 조금 부족하게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틀렸고, 경찰관은 동행 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는 없고, 이것도 앞에 나온 거죠.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경직법 3조의 불신검문과 관련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경찰관은 경직법 3조 2항 교동불심자를 임의 동행하니요 구금할 수 있다? 구금 권한 인정은 아니고요. 증거사료 수집을 위해 불신검문할 수 없다. 이건 본격 수사죠. 검문 중이던 경찰관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재차 앞을 가로막고 응한 것, 촉범한 불신검문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검문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객관적으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자, 이건 혐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경직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신검문은 안 되고요. 그다음 경찰관이 이렇게 정복을 착용하고 있고 혹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고 상대방이 신분증을 요구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지문도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경찰관이고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을 때라면 신분증 제시 없어도 불신검문은 적법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경직법 3조 2항에 3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 지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반드시 체포구속의 정도의 혐의에 이를 것도 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질문. 그러니까 이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이게 한두 개는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사례형 문제는 이제 사례 형태는 거의 다 이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필요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해도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들은 제가 잘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념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사경 XY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가불 등이 여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기물을 부순 이후 술집에서 나섰다. 상해 기물 부수고, 키 175, 검은 양복, 남성 이명, 신고된 인상착의를 토대로, 이게 사전정보예요. 사전정보. 인근 불신검문을 진행하던 중 유사한 인상을 가진 갑과을이 술에 취해 호기 어린 모습으로 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신검문을 시도. 그러나 이들은 정복도 착용한 사경 XY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길을 진행해야 했고, 사경 X는 황급히 달려가 팔을 뻗어 재차 정지 요구, 가슴팍을 밀치는 등 불신검문에 불응하며 저항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자, 적법하게 연행하여, 이게 적법하게 연행했다면 뭐 체포나 임의동행이나 뭐 이런 게 다 적법하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X는 을이 병정 등과 최근 해외에 다녀오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관세 공문에 고발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여죄 등에 대해서 병합 수사를 하는데, 자, 이것은 관세법 위반은 이제 즉시 고발 사건이죠. 자, 먼저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불신검문 하는 거 위법이 아니고요. 두 번째, 사경 X는 정복, 즉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한 바도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증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한 X가 가불의 앞을 가로막고 정지시키는 행위, 불신검문을 임의수단으로 규정한 3조 7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냐? 아니다. 이 정도로는 괜찮다고 하죠.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네 번째, 만일 검사가 을위의 병정에게도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고발 전이라도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고소고발 전 수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 고소고발 전에 강제수사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만일 병과정에게 별도의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정을 관세법 위반으로 공소제기했다.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 즉시고발 사건이고, 이 즉시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고 고발 여부는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발이 있는 을에게는 공소제기가 적법하지만 병과정은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고 위법하여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연이어서 77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수사에 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친고죄나 세무공무원들의 고발이 있어야 될 죄. 고소고발은 소추 조건일 뿐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 수사 조건 아니다. 이 경찰 채용에서 승진시험 그대로 베꼈네요. 자, 그 다음에 사경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범인 범죄 사실 증거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된다. 196조 2항이 사경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추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 단속을 위해서 공원에 쓰러져 있는 추객 근처에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추객을 부축 10m 끌고 가 지갑을 뒤주자 현장에서 체포 기소한 경우, 이게 뭐에 계속 단순 기회 제공형 까치공원에서 부축배기범 사범 단속했던 거,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맞고요. 여기서 이거 아까 체크하랬는데 이렇게 기회 제공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가 돼서 3번이 틀렸죠. 이렇게 해서 함정수사와 불신검문에 대한 거라면 수사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것까지 봤고요. 78번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 문제는 정부 여당 소속 유력 정치인 갑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사에는 A에 대한 입건을 하지 않은 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점을 공표를 해버렸고,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했다. 이후 검사는 뇌물죄로 공소 제기한 후 공판 절차에서 입건 이전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냐 내사냐라고 하는 게 이 구별 기준과 관련해서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어요. 실질설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사료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형식설은 입건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형식설이 아니라 실질설, 범죄 혐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공포를 해버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때 수사가 개시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입건 이전이라 하지만 피신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고, 즉 위수증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먼저 입건 이전에 내사 단계에서는 다 안 되죠. 증거 보전 할 수 없습니다. 입건 이전에는 본격적인 수사할 수 없다.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느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작성된 것. 위수증이냐? 아니죠.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있다. 수사 적법하다고 했고요. 만일 갑이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임의 동행되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언제든지 보장이 되고요. 사법경찰 리인 B가 입건 이후 수사 단계에서 갑을 긴급 체포했어도 권한 없는 자의 불법구금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사법경찰 리도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이론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공소제기 이후에 검사는 갑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소제기 이후, 그렇죠. 공소제기 후 수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 두 번째, 입건 이전에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의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이 수사이기 때문에 이 피신조서는 기타 요건을 갖추면 위수증이 아니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의 기본 개념까지 해서 78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